간단하게라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향후 이런 기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럽의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환경에서 타 국가에 비해서 더 늦게 제공받거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말했던 게 겹쳐서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전향적인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개별적인 개정 내용을 말씀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서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화에 대한 검토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수준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대를 만족하는 데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서 법률 개정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등등 이제 인터넷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물에 적용이 돼서 활용 가능한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동의 요건 등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방식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하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구매를 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종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결제한 이후에도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내어주고 적립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은데 단순히 이런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에서 적립이 되면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형식적으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계에서 앞으로 오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거나 IoT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유효한 방식인가, 효율적인 방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런 디렉션 방향성을 잡고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체계가 별도로 존재를 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된 사례가 있지만 역시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지 하지 않을까, 일본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라든지 공공기관에서의 보호에 필요한 규율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또 일본의 경우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의료나 재무신용, 정보통신 분야를 주요 3대 영역으로 선정을 하고서 이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면은 건강정보를 별도의 좀 민감성이 있는 정보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어가면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 피트니스 트래커 앱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과연 건강정보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정말 민감정보로서 보호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여기에 다가와 있어서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애플 같은 기업에서는 뭐 서드파티의 헬스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률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특정 기업의 정책으로 이미 정해져서 어떤 글로벌한 표준이 되어져 있고, 그런 글로벌한 표준이 되어져 있는 다음에는 나중에 법체계가 이를 규율하려고 했을 때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체계가 선제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다가가거나 아예 선제적으로 규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나면은 사업자 자율 규제 체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3자 제공에 있어서 옵트아웃 규정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개인정보 3자 제공이 예전처럼 이용자 동의에 기반해서 이용자 동의를 모아서 동의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제3의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이런 형태만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규율 체계로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가 실제로 제3자한테 제공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API에 기반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API를 통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계신데, 현재 API를 통해서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의 법령체계에서 뭐 개인정보가 누구한테 제공되는지, 얼마나 제공되는지, 뭐 어떤 기간 동안 제공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하고는 전혀 체계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API 기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그러니까 언제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지, 이번 제공 중단 이후에 기존에 제공됐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활용을 제한 요청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통제권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제3자 제공했을 때 통제권이 이용자한테 전혀 주어지지 않았을 때 3자 제공 기반에서 떠나서 현재 API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때에는 충분히 옵트아웃에 대한 규정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련된 규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그 외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못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개인정보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좀 개인정보의 예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있어서 지문정보라든지 바이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개인정보의 정의에 있어서 아까 익명 데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이어서 개인을 추적할 수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라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이라든지 유출됐을 때 리스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예시를 추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강 이력은 누군가는 알 수 있지만 이름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별 비특정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명확화함으로써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 두 번째에 식별은 가능하지만 비특정 정보, 이것을 개인정보로 추가를 하는 것, 이것이 당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금 여당인 자민당이 반대를 해서 이 정의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결과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별 비특정 데이터는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이드라인이면서 사실상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가이드라인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법률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급의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크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진규 선생님의 지적. 그리고 또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을 하신 이 세 분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금융. 이 금융은 신용카드도 포함이 됩니다. 금융신용,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실은요, 이 개인 번호, 이 번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똑같은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만 또 하나, 의료 분야는 또 다른 번호로 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호를 또 따로 만드냐 하면 개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번호는 세 가지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위한 것. 그리고 세죠. 세 목적입니다. 세 번호 목적, 징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용입니다. 그리고 재해, 세 번째, 재해 대책으로 번호를 부여하자라는 건데 여기 세 가지를 보시면 의료가 없죠. 왜 그러면 의료가 포함이 안 되냐면 병원을 가기 위해서 번호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번호와는 다른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논의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적을 해주신 문제, 지금 아직까지 일본에서 결론을 낼 수 없었던 거는 쿠키는 개인정보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세세한 질문이었죠.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입안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조한 법령 어느 나라인가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국의 법률을 사실 세세하게 저희가 참고를 물론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이 최종안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률을 참고를 했지만 조문을 실제로 만들 때에는 특정 국가를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익명 가공 정보에 대해서는 FTC 미국의 스텝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리포트를 참고해서 재식별화의 금지 부분 있죠. 이 수속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은 아닙니다만은 이 스텝 리포트의 익명 처리 부분의 방법, 그리고 영국의 ICO, 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의 익명 처리 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참고를 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질문, 이 비식별화를 한 정보, 이거를 이제 동의할 수 없이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일단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제공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 익명화된 가공된 데이터는 본래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범위 안에서 일단은 취급을 한다라는 절차로 하면서 즉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공처와 제공을 받는 쪽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그 판단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공을 하는 측 개인정보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익명화를 하더라도 본래 정보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제공하는 쪽은 익명 처리를 제공받는 쪽은 본래 정보로 돌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에서는 제공을 하는 쪽은 그 정보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즉 개인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정보로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로 하면서, 제공을 받는 쪽은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재식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쪽의 의무로서 재식별화의 금지를 의무화한다라는 체제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정보에는 판단하지 않는 거고요. 한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제공처는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받는 쪽은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런 체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받는 측의 의무에 대해서, 일단 제3자 제공의 범위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사실 그 글자 그대로 관리를 위탁한다던가 데이터 처리를 위탁을 하는 이 위탁이라는 그 제공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 제공도 인터넷상에서 공표를 해버리는 그런 공표도 전부 다 제3자 제공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의 제3자 제공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 이외의 것에는 제3자 제공이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 판매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냐, 이러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데이터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 동의 전혀 받지 않고 이용 목적도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데이터 사례는 지도 데이터가 있죠. 이 일본의 젠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내의 모든 집, 가택, 그리고 이렇게 문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 학생 알바생들이 실제로 보러 가서 현관 앞에 있는 일본은 이제 전원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택에 이름이 붙어있죠. 어느 집인지. 그런 것들까지 다 해서 알바생이 정보를 수집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택배 사업자들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연예인 분들이시죠. 근데 연예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츠다 세이코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7, 80년대에 유명했던 여자 배우인데요. 데이터 판매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내 거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옵트아웃에 청구를 한 여자 연예인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로는 데이터는 이처럼 판매가 되는 것이 정말 수많게 있습니다만은 옵트아웃 쪽으로 따르는 법률이기 때문에 옵트아웃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반대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일단 명부를 판매하고 있는 이렇게 리스트를 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일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AV 비디오 같은 것을 구입한 명부라든가 성인용 비디오물이죠. 그리고 또 사기 당한 사람들의 리스트, 그러한 범죄 활용이 될 것 같은 리스트가 이러한 명부를 파는 곳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졸업한 대학도 같은 동급생의 명부가 있죠. 졸업생 명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리스트가 다양한 곳에 판매가 안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묻지마 이렇게 피싱 사기로 지금 또 일본에서도 지금 송금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행위를 포함해서요, 전부 다 규제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광재 선생님 아마 이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그 EU 쪽을 염두에 뒀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 일본의 충분성에 대한 것에 적합할지 여부, 저희가 정말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의식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이 레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뭐 아직까지 좀 판단을 못합니다만은 과거부터 EU에서 지적을 받은 문제, 소규모 사업자의 뭐 적용 제외라던가 센시티브 데이터의 규제가 없다라던가 이러한 큰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러한 EU의 충분성 기준에 대해서는 일본 법 개정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 염두에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질문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CBPR 그리고 CPEA에 일본에 참가를 해서 이를 전제를 했냐라는 부분도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일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사실 각각의 제도와 연계성에서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이제 과제로 삼아서 좀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글 사례, 집행 FTC와 협력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인데 사실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정부 측에 이미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요 TPP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유럽과는 EPA 협상, FTA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제협력과 세트로 이 정보원 취급에 대한 집행도 지금 현재 협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